저는 1988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의학에 입문한 지가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생명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막연하게 어떤 감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고 물어보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명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명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건데 우리가 주로 지금 침과 뜸을 공부하는 모임이니까 침과 뜸의 어떤 성격에 붙여가지고 생명을 한번 정의해 보신다면 뭐가 떠오릅니까? 생명하면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 예, 뭐 좀 저만 생각하고 있는 답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열을 생각합니다. 그 열을 한문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다른 글자가 있긴 하지만은 동양어에서 이걸 화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열에 대한 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인간들이 불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고 그런 집단들도 있었잖아요. 배화교라고 해요. 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불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정립은 잘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각 문화권마다 이 불을 굉장히 집안에서 귀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보면 게르 안에 화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석탄이나 나무를 뜨는 그런 나무인데 시집으로 온 여자가 그 불을 꺼트리면 굉장히 문책을 당합니다. 그만큼 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MT를 가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그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니까 남자들이 장난 삼아서 거기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실 건데 또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우리 캠프파이어 끝나고 나서 불이 되게 안 꺼지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잠깐 말을 꺼내봤어요. 장난처럼. 예, 그랬더니 우리 몽골 형제가 굉장히 정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에 절대 그런 장난 안 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하는 치료도 이 불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불을 그냥 일으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정도의 불을 조절하기 아주 좋은 정도의 그 불을 우리 몸에 치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뜸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이 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법들 중에서 이 불을 이용하는 치료법이 뭐가 있습니까? 뜸 외에. 열을 이용하는 치료법. 반신욕도 열을 이용을 하죠. 또 족욕도 열을 이용을 하고 또 물리치료를 할 때 보면 온열 해가지고 그 적외선 같은 것도 비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돌이 있잖아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불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목적으로 불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뜸만큼 강력한 게 없죠. 그죠? 뜸은 아주 작은 불부터 아주 강한 불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사상도 실뜸부터 해가지고 대두대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연속으로 뜨는 몇백 도의 열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 뜸의 강도, 열의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을 치료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뜸은 밖에서 자연계의 어떤 불을, 자연계의 열을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이 자연계의 열, 자연계의 열과 우리 몸 안에 있는 열,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뜸이라고, 이것을 조절하는 어떤 도구가 이제 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연의 열이나 몸의 열이나 이 뜸이 가지고 있는 열이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냥 눈감 땡감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열의 현상들을 이해를 하고 그 열이 어떤 식의 부족한 것 또는 어떤 식으로 지나치게 남는다든지 이런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곳에 이 자연계의 열을, 뜸을 가지고 그 몸을 자극을 해주는 것이 이 뜸 치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뜸 치료가 가장 우리 몸에 가까운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분자생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어줘서 일부의 어떤 순서를 바꾸고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치료 방법이고 이 뜸만큼, 열을 사용하는 뜸만큼 전체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을 잘 돌려주고 근본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와다 선생이라고 있죠. 사와다 그 친구 진술한 책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자연과 인간의 몸이 만나는 곳이 3초라고 있습니다. 3초라고 한, 이것은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육장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초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 보이지 않는 장은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문과 3초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3초가 우리 몸과 자연계를 이어주는, 대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초를 뜸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2003년쯤인가 한번 처음 봤어요. 이 책을 2003년인가 봤는데 그때 뭔가 큰 발견을 하고 쓰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자연과 몸을 연결해주는 3초, 이 3초를 다스리는 뜸. 여러분들이 4일간 강의를 들으실 때 그래도 이 뜸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침과 뜸이라는 게 있는데요. 침은 뜸에 비해서는 성격이 좀 다르죠. 뜸에 비해서는 급하고 속한 데 쓰고 급한 어떤 효과를 낼 수는 있긴 하지만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침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침하고 뜸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상황이 있다면 뜸을 쓰는 게 나아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리고 이게 열이기 때문에 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 있는 상태, 몸에 열이 올라가서 생기는 어떤 병증들이 있을 때 뜸을 쓰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과 양 두 개를 얘기할 때 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곳, 병 또는 양의 위치에 있는 곳, 그곳에다가 양의 성격을 가진 뜸을 뜨면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백회에다 뜸을 뜨면 안 좋다. 백회는 여기는 양기 덩어리거든요. 양만 모여있는 곳인데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뜸을 뜨면 안 된다. 또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우리 몸에 양이 항성되어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서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이 음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뜸을 쓰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양이 더 많아지니까 몸이 더 나빠지게 된다. 또 이런 식의 논리들을 한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견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단순히 그 위치와 어떤 병증 상태만 가지고 이 불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열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양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에서도 뜸으로 그걸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라고 해서 도구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뜸이라는 도구에. 물론 한 번 딱 떴을 때 음이 강한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보다 효과는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부작용 같은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증상에 있어서 이 뜸을 도구로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잘 부려야죠. 이건 아주 작은 불이잖아요. 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몸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이 열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또 몸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는 핵심에는 이 열이 들어있어요. 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현대과학적 개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따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자연계의 열과 우리 몸의 열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양의학에는 천인상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좀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자연계와 인간의 몸이 서로 반응을 하는 거죠. 서로 상응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몸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연계에 있는 열, 밖에서 우리가 불을 쬐고 뜨겁게 느껴지는 그 열이 우리 몸에 있는 열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몸 안에 열이 있죠. 우리 몸 안에 열이 무엇입니까? 체온 있지 않습니까? 체온. 36.9도라는 조금 이제 아래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온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통로를 통해서 얻은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이 열이거든요. 이 적정한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죽은 사람은 대기와 온도가 같아집니다. 추운 곳에서 죽으면 영하 1도, 2도에서 죽으면 영하 1도, 2도가 되고요. 영하 30도에서 죽으면 그 정도 되고요. 근데 이 36.9도는 추운 곳에서나 더운 곳에서나 이 정도는 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모든 장부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나 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와 혈이 다 이렇게 온도로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기와 혈이 제대로 잘 작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나 혈이 너무 과하게 흘러갔다. 그러면 좀 뜨거워집니다. 우리 몸에서도 더운 곳이 있고 좀 차가운 곳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특히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다리가 좀 차갑다든지 또는 머리가 뜨겁다든지 온도 차이가 서로가 있습니다. 체열 진단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그 몸의 위치마다 그 온도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낮은 곳은 대개 기와 혈이 잘 안 가는 곳으로 보죠. 현대학적으로 얘기하면 신경, 특히 교감신경의 작용이 부족해서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다든지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쪽에 혈이 잘 가지 않으니까 이 혈 안에, 이 혈이라는 것이 또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친구들은 되게 손발로 피가 잘 안 가는 분이죠. 어쨌든 이 기와 혈의 어떤 표현들이 열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몸 상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열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요. 이 열이 동양어에서는 어떻게 음양오행에서 이 열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과학에서는 이 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접목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열에 의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은요, 이 열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열을 따지면요. 실열이 있고요. 허열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나는 열, 이것은 몸에 만져지는 어떤 뜨거움은 없는데 본인 느끼는 어떤 열이죠.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이 허열의 개념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근데 동양과학에서는 허열과 실열을 다루죠. 이 실열은 이 36.9도라고 하는 것이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떤 때 이 열이 나겠습니까? 감기 걸렸다든지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낼 때 이때 이제 그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심하면 40도가 넘어가기도 하고 38도, 39도 이렇게 열이 납니다. 이런 열들을 실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허열은 예를 들면 그 굉장히 뭐 부끄럽다든지 또는 좀 흥분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귓볼도 빨개지고 그리고 얼굴이 후끈후끈하는 느낌. 그런 경우는 이 체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엔 열이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동양학에서는 같은 열로 이 열의 흐름에 따라서 병을 진단하는데 아주 이게 열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또 이 열이 몸으로 만져진 이 체온 말고 또 다른 형태로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 감정 표현을 할 때 열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열나 죽겠다, 열불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또 화가 나는 것도 그렇고 좀 흥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차분하지 않은 상태로 좀 이렇게 떠 있는 그것도 대부분 이 열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실제로 몸으로 만져지는 그런 체온이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흥분들, 안정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 열로 표현됩니다. 맥을 만져보면 이런 열들이 이제 드러나죠.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이 몸 상태를 진단을 할 때 이 열의 흐름을 진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동양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양의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양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동양과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상상자죠. 임금의 분화, 심장이 주로 이제 작용하는 임금화와 임금의 불과 재상의 불이 있는데 이 상화라는 것이 이제 아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바라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삼초라는 것이 상화 안에 들어가죠. 삼초와 명문이. 이 삼초와 명문의 작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몸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뜸으로 치료되는 어떤 개념들을 제대로 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선생님이 무국바양뜸을 만들어놔서 그냥 개념 없이 그 자리에만 뜸을 떠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런 열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무국바양뜸을 떴는데 뜸을 떠줬는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냥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발전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려면 이 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고 그 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화. 이 상화를 이해할 때 이제 삼초와 명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워낙에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요. 이 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한학서 중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터치하는 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뜸사랑에서 가르칠 때도 보면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질 않거든요. 저도 이곳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 뜸을 뜨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뜸을 뜬다는 얘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열이라는 걸 도구로 쓰는 사람이 열의 성격을 모른다는 건 쓸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그냥 쓰다 보니까 좋으니까 그냥 쓰는데 좀 이런 데서 이제 이걸 모르고 뜸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이론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 공격을 받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회 뜸을 뜯을 때 안 좋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미와 모양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 것인지
열로 생긴 병, 거기에 뜸을 떴는데 좋아졌어요. 그게 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변방을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부당 선생님도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그 KBS에서 이제 추석 특집으로 나왔던 내용 중에 그것을 보고 그 하는 사중에서 이제 그 김홍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그분이 EBS에서 48강을 할 때 부당 선생님이 100회 뜸을 뜨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양의 기운이 모아져 있는 곳에 양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 내용들이 이제 한의사들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뜸을 뜰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합당한 논리를 얘기해 줄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냥 너희들도 해봐라, 해보니까 좋더라. 그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험해보니까 좋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경험해보고 얘기해라.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경험보다 이론이 우선하지는 않거든요, 의학에서. 현대의학도 그게 경험의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안 맞아도 그냥 경험에서 좋으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의사들이 했던 그런 얘기, 뜸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을 하든지, 그 인정과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설명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해하는 수준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열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열을 이해하지 못하면 뜸을 이해 못하는 거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열을 정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이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해시키는 수준까지만 한번 따라 보시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화의 장이 명문이고요. 부가 3초입니다. 명문과 3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질 않아요. 이 기능은 간이나 폐나 심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대강 알고 있죠.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인 그런 위치와 그 기능과 또 관련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명문하고 3초 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명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3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것과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분자생물학이 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부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아직도. 그 뇌에 있는 신경이나 뭐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현대학적으로도. 근데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은 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기능들이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도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그 호르몬의 기능들이죠. 호르몬과 자율신경, 그리고 이 면역, 이쪽이 이제 상당히 요즘 들어서 그 괄목할 만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이쪽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어서 한 2년 전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2년 후면 바뀌는 그렇게 이제 많이 좀 빨리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개념과 자율신경, 이 면역의 개념들도 많이 구실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2004년에 책 쓸 때 그 이후로 따로 다른 책을 보질 않았거든요.
책 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책을 썼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때 나온 것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동양과학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호르몬 자율신경 면역. 우리 대부분의 병들을 요즘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간의 문제인가, 위의 문제인가, 폐의 문제인가, 심장의 문제인가 어디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드러나는 현상은 있었거든요. 드러나는 생명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명문과 삼초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과 자율신경 이 면역계 활동이 어느 한 장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부를 연결시켜주고 또 모든 장부의 어떤 기능, 본래 기능들을 도와주고 그 장부 사이에 연락을 막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호메오스테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명문과 삼초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각 장부의 장부 사이의 연락을 막고 장부의 기능을 도와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병이 생길 때 여기에 병이 생기게 되면 장부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게 되죠.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정한 어떤 장부가 급격하게 망가져가지고 몸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장부의 기능이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도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들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검사상에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건 어떤 물질적인 우리가 검사로 체크하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의 심한 건 아니지만 이미 이런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서브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병이라고. 아직 병이라고 진단될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좀 불편한 느낌, 균형이 깨진 상태. 이런 레벨에서의 문제는 되게 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장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장부에 문제가 되면 한 장부가 급격하게 나빠지면 다른 장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나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균형을 잡고 연락을 담당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명문과 삼초의 기능이 분명히 현대과학적으로도 존재를 하고 있을 건데 과연 근접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부분이 삼초는 갑상선이 아닐까? 갑상샘이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아닐까? 명문은 부신의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신, 아드레날 그랜드. 이게 요즘은 상당히 많은 동양의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고 있어요. 특히 요 명문하고 삼초는 장과 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액션에서 보면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헷갈립니다. 굳이 구분을 할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낸 시스템, 열을 만들어낸 시스템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하나를 떼놓고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은 어떤 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갑상샘 호르몬과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명문에서 만들어지는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액션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 있죠. 이 호르몬의 액션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추기도 잘 타고. 근데 이 갑상샘 호르몬 자체가 열을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에피네프린이라고,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의 사이록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개 외에도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 액션을 나타내는 게 이 호르몬인데 이 사이록신의 어떤 작용 자체가 직접적으로 열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열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이 에피네프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 시작은 사이록신이 되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할 때 시그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줘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증가가 되어줘야 열도 만들어지고 ATP라고 해서 우리 보면 전기 같은 건데요. 이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명문과 삼초를 동약에 이제 고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쓴 책에다가 하고 나열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이 갑상선과 부신에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작용들과 요것들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우리 몸의 이제 열의 흐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명문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명문의 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문의 화. 명문의 화는 동양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모든 장부의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화라고. 그러니까 위가 위로서의 기능을 시작을 할 때, 비가 비로서의 기능을 시작을 할 때, 간이 간으로서의 기능을 시작을 할 때, 이 명문의 화가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장작이 있다고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죠. 장작을 태울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가해지고 열이 생성이 됐을 때 이게 밥이 되는 것처럼 각 장부의 기능이 다 마찬가지예요. 폐가 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명문에 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어떤 근본적인 기운이라고 말들을 하죠. 가장 생명의 근원적인 기운. 이걸 명문의 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장부를 얘기할 때 그 생명의 근본적인 기운을 다스리고 있는 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 양. 신이 생명의 근본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문의 화가 신, 양에 해당하는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초는 동양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상초와 중초와 하초를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상초에는 심장과 장으로만 따지면 폐가 있고, 중초에는 비가 있고, 하초에는 간과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간은 중초에 들어가긴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기능적으로 간신 동안이라고 해서 하초에 이제 이렇게 배속을 시켜놨는데 단순히 이 심장이나 폐나 비나 간이나 신이겠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이 각자의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삼초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다 삼초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초가 이제 맡은 역할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삼초가 이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거라는 얘기죠. 각 장부의 기능을 주인공으로서 어떤 액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이 가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심장에서는 심장에 잘 뛰게 만들어주고 비나 위에 가서는 이 비에 가서는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 폐에 가서는 호흡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신에 가서는 소변을 잘 걸르게 만들어주고 이런 각자 고유의 일들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무쌍입니다. 사이록신은 어느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장부에 가서 완벽하게 그 장부의 기능을 돕는 그래서 자기는 드러나질 않아요.
이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없어버리면은 각각 장부가 다 문제가 있게 돼요. 완벽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 때 장부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나타나요. 간의 문제, 폐의 문제, 소화의 문제, 근골격계에도 좀 힘이 좀 없어지고. 그래서 그 현대학적으로 보면 이 상초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게 갑상선 호르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명문과 상초를 조절하는 어떤 특정한 툴이 있다면, 그런 도구가 있다면 우리 몸에 이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잘 유지가 돼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근데 아쉽게도 현대학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이 별로 없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냥 외부에서 만든 약을 주잖아요.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그냥 떼어버립니다. 떼어놓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한참 지나다 보면 기능 저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 자기 몸이 만드는 것과 밖에서 만든 것을 주는 것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몸의 장부는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떤 자극을 해줄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영향주는 곳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부당 스님도 자주 이중하셨던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하라 박사인가요? 그분이 어떤 뜸에 대한 연구를 했었을 때 경락 경혈을 무시하고 몸의 아무 곳에다라도 뜸을 뜨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그냥 우리 몸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뜸이라는 도구만 가지고 열기를 아무 곳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죠. 우리 몸의 경락 경혈이 더 센시티브한 자리들이잖아요. 자극에. 그런 자리들을 찾지 않고서 그냥 뜸이라는 도구만 가지고 열만 해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효과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단순히 도구의 성격만 가지고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그 아주 센시티브한 자리들,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 뜸이라는 도구로 조절해 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현대과학적으로는 이 미병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줄 수 있을 만한 약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비타민을 주기도 하고 근데 약이라고 해서 줄 만한 것들은 없어요. 이 개념으로 주는 약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자주 왔었는데 제가 침통을 배우기 전에 해줄 만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검사에도 이상이 없을 때 자주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신과 가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냐. 그래서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라는 게 있어요. 정신의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드러났다. 사이코, 정신, 소마틱은 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컨설트를 해서 정신과 약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물론 그게 일정 정도 도움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시스템이 깨진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몸에 뜸 뜨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뜸의 효과를 전혀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없어요? 어떤 게 가장 처음 느껴지는 증상이든가요? 뜸 뜨고 나서 금방 변화가 왔다면 어떤 게 좀 좋아졌나요? 혈이 돈다는 느낌. 예, 가벼워지고 입맛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먹는 게 좀 좋아지고 또 잠을 좀 잘 자게 되고 몸이 피곤을 좀 덜 느끼고 예. 입맛이 좋고 몸이 피곤을 좀 덜 느끼고 잠을 잘 자고 그게 어떤 장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장부를 생각하면
예, 먹는 것은 비입이죠. 자는 것은 뭐죠? 간 쪽이고요. 피곤을 좀 덜 느끼는 것도 그렇죠. 그게 뜸이라는 것이 어느 한 장부에 집중돼서 그걸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무급부양증 같은 걸 뜨다 보면 또 장기침이 있던 분들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숨 쉬는 게 좀 편해지기도 하고. 우리 아까 혈이 잘 돈다고 그랬는데 심장의 기능도 좋아지거든요. 그게 어떤 한 장부를 타겟으로 해서 그걸 뜬 게 아니잖아요. 그 뜸이라는 것이 여러 장부에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장부 자체에 작용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각 장과 장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들, 중간에서 일을 하는 요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과 부가 조금 힘들었던 장과 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뜸이라는 것이 주로 이쪽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뜸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우리 몸의 병은 열의 문제거든요. 열의 문제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많든 적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열이 있든 뭐 열이 적어지든 그 열의 성격을 가지고 몸의 어떤 이상 상태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있는 뜸이라는 도구가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세한 것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얘기 들어가면은 좀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큰 틀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열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열이 중요하고 그게 깨졌을 때 병을 진단하는데 열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그것을 치료할 때도 열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뜸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제가 왜 이 열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이 열은요, 진단과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맥을 잡아서 볼 때, 음맥과 양맥을 우선 나누거든요. 음맥도 문제가 있고, 양맥도 문제가 있죠. 음맥은 잡으면 굉장히 힘이 없고, 좀 느리기도 하고요. 친맥, 지맥, 이런 것도 이제 음맥이죠. 세맥도 있고, 부침지사 허실 가지고 따지면 허맥도 이제 음맥입니다. 음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한테 음맥이 좀 많이 나타나죠. 음맥이 있으면은 피곤하고, 쉽게 피곤하고, 또 손발이 좀 차갑고, 생리통도 좀 심하고, 그리고 추위를 좀 많이 답니다. 여자분들 중 이런 분들 많죠. 그리고 얼굴에도 보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수염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음이라는 것은 양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태.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더 공급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뜸을 뜰 때 이 음맥의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효과가 좀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양맥이 만져졌다. 양의 어떤 증상이 느껴지는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양이라면 괜히 성질이 난다. 하도 이게 양이거든요. 유난히 신경질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이 좀 많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양의 성격으로 좀 균형이 깨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맥을 딱 잡다 보면은 그 맥의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음맥인 사람들은 쉽게 디프레션 되죠. 의욕이 좀 없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싸움을 할 때도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잘 싸우려고 하고 기가 좀 약하다고 할까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리고 말고 피해버리고 말고. 근데 양맥이 만져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가 아주 셉니다. 지려고 안 하고요. 그리고 다혈질이죠.
쉽게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맥을 잡아보시면서 한번 이게 비교를 시켜보십시오. 얼굴이 붉은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심장의 어떤 기운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인격 수양을 잘해서 잘 갈망부돼서 그런 성격이 안 드러나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맥의 양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동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쉽게 동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부가 또 있죠. 간이나 심, 간 양이나 심의 양의 기운들이 좀 성격을, 다혈질적인 성격들을 좌우를 하는데 진단을 할 때 이 양과 음을 가지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어느 장부에 문제가 있을지 장부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격들이 있거든요. 진단을 할 때도 이 음과 양을 많이 쓰고 또 치료를 할 때도 이 음과 양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어떤 한의사분이 했던 얘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회에다가 뜸을 띄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잘 기운이 잘 올라가요. 그 백회에다가 뜸을 뜨면 어떤 사람들은요 눈곱이 많이 끼거든요. 항상 기가 따라 움직이면 혈이 움직이고요. 그 혈에는 이제 어떤 물질의 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잘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의 기운 하강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기가 하강을 잘하면 음식물도 잘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의 흐름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의 흐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몸의 물질은 혈이고 그 혈의 이동 상태를 봐서 기 이동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얼굴에 금방 붉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로 기가 잘 올라가겠죠. 또 위로 올라가는 기를 주관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게 간의 기운이 첫 번째고 그 간의 기운이 심의 기운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또 되게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간이나 심장 쪽에 맥이 좀 올라가 있는 거고 항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과 심을 평하게 해줘야죠.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간과 심을 평하게 해준다는 개념이 그 보살을 해서 뭐 간의 기운을 사하고 힘의 기운을 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그 간과 심의 기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경혈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자극만 해주는 거죠. 특별한 어떤 방향을 가지지 않고 뜸이나 침 같은 걸로 자극을 해주면 그 자극을 장부가 받아들여서 자기가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받아들여서 좋게 만들어진 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이라는 것이 항상 열을 넣었다고 해서 열을 높이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침이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침이 항상 열을 내리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장부, 그 도구 자체 성격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위치가 좀 중요하죠. 위치를 잘 하면 좋습니다. 근데 머리 쪽에 백회에 뜸을 띄면 이게 잘 올라가서 눈곱도 잘 끼고 머리 이제 이게 피가 많이 있다 보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간이나 심장의 기운을 잘 못 내려주는 사람.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뜸을 뜬다 하더라도 간이나 심장의 기운이 올라가지 않게 스스로 잡아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죠. 이게. 그러면 백회에 뜸을 뜨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때는 백회에 뜸을 안 뜨고 좀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치료할 때 그 침과 뜸을 하는 그 위치 쪽으로 기와 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뭔가 많이 몰려있을 때 아래쪽에 신뜸을 하면 좀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다 보면 기절하는 경우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픽 쓰러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왜 쓰러지겠습니까? 기절을 한다. 그럼 뇌로 피가 안 가는 거거든요. 잘. 뇌로 피가 안 가는 경우 가장 흔한 게 심장의 펌핑 능력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게 팍팍 품어줘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중력을 거슬려서 올라갈 만큼 힘이 필요한데 그 펌핑에는 힘이 약할 경우에 피가 이쪽으로 잘 안 갑니다. 피가 안 간다는 얘기는 기가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아래쪽은 저절로 내려가지만 위는 그 자연의 중력, 밑에서 당기는 힘도 그것도 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떤 힘이 없더라도 아래쪽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위쪽은 그게 되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100회 뜸을 떠주면요 깨어납니다. 우리가 침을 하다가 침훈이라는 게 있어요. 쇼견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침 보기만 해도 쇼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빨간색 보기만 해도 쇼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베소뱅알 리플렉스라고 갑자기 혈관이 확 넓어지면서 그게 피가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머리로 가야 될 피가 갑자기 못 가고 밑으로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100회 뜸을 떠주면요 깨어납니다. 침문이 있을 때도. 물론 일단 앉아서 침 놓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깨에 침을 놓는데 굉장히 통증을 느꼈다든지 또는 두려움이 느껴졌다든지,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율신경의 작용이죠.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밑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절을 하는데, 그때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좀 올려주고 하면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가잖아요. 그래서 깨어나는 경우도 깨어나도 대부분은. 근데 머리에다 100회에다 뜸을 떠주면 이제 더 잘 깨어납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기와 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크게 치료를 우리가 할 때 이제 양의 성격, 음의 성격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제가 금방은 도구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도구. 뜸이라는 도구.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위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위치에다가 뜸을 뜰 것인가. 도구는 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몸에다 뜬다고 해서 효과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증상에 맞게 그 자리에 뜸을 떠야 되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절한 사람은 100회에다 뜸을 뜬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에 잘 드는 위치가 있거든요. 기절하신 분한테 족삼리한테만 뜸을 뜬다든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물론 기절한 사람도 족삼리에 뜸을 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환을 잘 시키는 거니까 100회에다 뜨고 족삼리에도 뜨고 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다만 뜨면 좀 이제 부족하죠.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구에도 음향이 있고 이제 위치에도 음향이 있는데, 이 금방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린 그냥 위와 아래, 일단 그 두 가지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은 그건 금방 이해가 되죠. 위에 뜸을 떴을 때, 아래에 뜸을 떴을 때. 그래서 또 등에 뜸을 떴을 때, 배에 뜸을 떴을 때, 뭐 좌측과 우측의 차이, 이런 이제 위치를 가지고 치료에 접근을 하는데, 이 위치를 가장 아이디얼하게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게 이제 잡아놓은 것이 이제 무극보양뜸이죠. 무극보양뜸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당 선생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좋은 도구, 이 뜸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딱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찾아본 거죠. 물론 고서에 뜸을 뜨면 좋은 자들이 좀 나와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이제 보건뜸이라고 해서 그런 뜸을 일본 사람들도 많이 뜨고 있었고, 그리고 뭐 동의보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뜸을 뜨면 좋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자리가 바탕이 되고, 거기에 조금의 더 경험을 붙여가지고 가장 적은 뜸자리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음향의 어떤 제대로 된 순환을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본 것이 이제 무극보양뜸입니다. 위로 토해내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정체됐든지 아니면 역류가 됐든지 하면은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소통항이 잘 되고 각 장부의 기운이 원래 가야 될 곳으로만 가준다면 건강하겠죠. 근데 어딘가에서 딱 막혔어요. 간이 안 좋았어. 간이 딱, 간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간의 기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기운이거든요. 소통시키고 발설시키는데, 이걸 또 이제 다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냥 큰 틀에서 오래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하려면 장상학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장상학이 간의 기운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끄집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 올라가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이 기운이 머리 끝까지 이제 다 있긴 하는데 그랬더니 간의 기운이 딱 막혀버렸다. 이것을 간기가 울결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울결됐다. 간기가 어떤 때 울결이 되냐면 그 걱정이 많을 때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누군가가 무지하게 밉다든지 그래서 그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누군가한테 돈을 떼어먹겠다든지 또는 뭐 마누라 바람핀 것을 알았다든지 이제 그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든 상태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몸의 장부에 이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때 이 간의 기운이 이제 울결돼 버립니다. 그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하죠. 체한다는 게 뭐가 체한 겁니까? 기의 흐름이 체한 거죠. 기의 흐름이 체하면은 음식도 체하겠죠. 위안으로 들어온 물질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게 체한 거잖아요. 원래는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각각의 기운들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로 좀 하나 들었지만은 이것들이 멈춰섰을 때 어딘가에 멈춰섰을 때 전체적인 수승 화학의 문제가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점점 어딘가는 또 약해지겠죠. 그게 또 다른 데를 더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간의 기운이 문제가 돼서 이게 전체가 병이 왔다. 그러면 간기를 제대로 소통시켜줘야 되고 또 비의 기운이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문제가 왔다. 그러면 비의 기운을 소통시켜줘야 되고 뭐 신의 기운은 소변을 만들어내서 아래로 이제 내려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신기가 허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노인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 소변 볼 때 이게 찔찔 그냥 힘이 없잖아요. 물론 갑상샘이 커져서 그렇다고 현대학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신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대장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주는 게 약하면 변비가 되겠죠. 예, 그럼 모든 물질의 이동 앞에는 기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각 장부의 기의 흐름. 이 누국보양뜸이라는 것은 이 각 장부에 이런 기를 좌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몸의 이런 순환을 하는데 크게 이제 이런 명문과 삼초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뜸을 가지고 가장 요새 같은 자리죠. 이런 모든 장부의 기운을 잘 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이제 무급보양 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특별하게 누군가 막 특별하게 이상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정상적인 기의 방향을 가지고 물질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고등생한테 침뜸을 배웠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감탄했던 게 이제 이거였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런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음량을 알아가고 각각 장부의 기운을 알아가고 했었을 때 이 무구강뜸이라고 붙여진 자리가 그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것이 이 수소과학을 이뤄내는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떠도 다는 아니지만 이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워낙에 많이 망가져 있으면 안 돼요. 어느 하나가 단순히 간을 치료하는 자리에 뜸을 떴다고 해서 간의 기운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라이를 해야 될 그런 상태도 있고 근데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무국보양뜸에 해당하는 자리에만 이 좋은 도구의 뜸을 가지고 해주면은 몸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페를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부당 선생님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요.
이 무극보양뜸이 없다면 뜸사랑도 시작이 안 됐을 겁니다. 대부분 한의사들 침 놓는 분들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안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배우기 상당히 힘든 거니까. 사암오행침, 동시침, 또 주행침 이런 거 배우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침만 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 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침을 가지고 하는 것 굉장히 그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수준들을 단순히 이 뜸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뜸사랑의 목적은 무극보양뜸을 완벽하게 뜨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12자리 그 혈만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뜸 자혈요법이나 뜸을 누구나한테 다 떠주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아까 이제 이 위치를 좀 더 배우며 뜸의 강도를 더 배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뜸도 도구도 사상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뜸까지 있어요. 뜸을 한 번 뜨는 것부터 해서 한 100번 뜨는 것까지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이 그 뜸에 자극하는 강도만 가지고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3장 뜰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5장 딱 뜨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장을 떴더니 죽을 것 같은데 한 장만 뜨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자극의 중량을 가지고 몸의 상태를 진단을 해내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자극의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떤 병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연속불을 뜨는데 3장 뜰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5장 뜨니까 좀 더 낫고 7장 뜨니까 훨씬 더 나아져. 어떤 사람은 한 5장 떴더니 그냥 확 가라앉아 버려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한 장 뜨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 몸의 음량을 파악을 해서 적당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게. 이것도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무극보양뜸은 그것도 일단 획일화 시켜놨죠. 석장내기 5장.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 되게 그 정도 뜨면 누구한테나 좀 도움이 되더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사람은 5장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7장 정도 떠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극보양뜸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요. 그리고 이 도구와 이 무극보양뜸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이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그 수많은 다른 파생되는 것들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이미 좀 공부를 몇 년 하신 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치를 가지고 이 각각의 장부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 근본을 알고 있어야 이것이 변형됐을 때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뒤부터는 그냥 응용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정해진 특효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맞게 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래만 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만 뜰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자기가 보는 그런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날 어떤 보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의자는 의아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그날 봐서 그렇게 봤다면 누구도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경험을 보면. 그리고 저도 치료를 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처방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날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될 때 한번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뜸 뜨면 안 될 사람. 아, 이 사람은 한 장만 뜨고 또는 한 장 뜨더라도 그냥 살짝살짝 꺼줘야 될 사람. 아, 이 사람은 몇 군데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한 100장씩 왕창 떠야 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게 됩니다. 부당선생님은 그걸 귀신같이 잘 아시죠. 그건 설명을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음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감으로 전해지니까 그냥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죠. 초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데 다른 걸 이제 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시고 나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탁구 배울 때 자세 가지고 한참 하죠. 바이올린 배울 때 이 손잡는 모양 하나 가지고 몇 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는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뜸자리도 항상 이 무국보양 뜸자리를 제대로 잡는 거, 특히 폐유나 고강, 잡을 때마다 틀리잖아요.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무당집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고 사람들마다 이게 또 조금씩 달리기 때문에 오늘 뜬 거 내일 뜬 거 달리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응용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간 경락, 간경락뿐만이 아니라 위경에도 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비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경락경이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경혈자리 딱 하나를 놓고 딱 한 가지 주증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 보면 모든 병이 다 나서요. 근다고 그게 다 났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혈자리들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해나가는 거죠. 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리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주로 흔하게 쓰는 자리들에 대해서 이런 때는 이러이러한 자리가 효과가 좀 높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간의 문제 있을 때는 어디, 심혈 문제 있을 때는 어디, 이런 자리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자리들은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경락경혈학을 아셔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항상 치료를 할 때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베끼더라도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여기 왜 하는지 그러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의 치료를 했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떴는데 실제 그 의도대로 뭔가 증상이 나왔는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기본을 틀로 해서 이제 거기에 덧붙이고 빼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죠. 크게 도구, 뜸이라는 도구를 이해하는 거. 이 도구를 가지고 중량을 따지는 거죠. 그 중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장 뜨느냐, 어느 만큼 뜨느냐. 그리고 이 위치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옆과 조금 옆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진단을 얘기할 때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뜸의 도구 가지고 있는 성격, 위치의 음양, 그리고 무국보양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구에 대한 얘기, 위치에 대한 얘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